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이 40이 넘도록 만년 대리, 성대리입니다. 아니, 40살에 그 나이 먹도록 뭐 했길래 아직도 대리를 달고 있냐 싶으실 거예요. 물론 제가 한 회사에서 쭉 대리였던 건 당연히 아니에요. 이래저래 저한테도 나름 사연이 길었죠. 저는 27살에 입사한 첫 직장에 들어간 후에 3년 넘게 아무 생각 없이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며 회사에 다니다가 어느 순간 문득 이 회사 일이 제 적성에 너무 안 맞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그렇듯 저도 그냥 적당히 성적 맞춰 대학 갔고 전공에 맞춰 적당히 취업했는데 그게 저랑 너무 안 맞다는 걸 30이 넘어서야 알게 된 거였죠. 그렇게 뒤늦게 다시 제 적성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 거고요. 그렇게 20살에 할 일을 30이 넘어 시작했어요. 때 아닌 적성 검사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하면서 저에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회사도 1년 동안 2번이나 갈아치웠죠. 그러다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적성에 맞는 일이 뭔지 비로소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뒤늦게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입사했고 그렇게 들어간 회사가 31살 때 입사한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런데 운이 좋지가 못했죠. 회사는 비전도 있었고 대표도 사원들도 열정이 넘치는 곳이었지만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그렇듯 자본이 받쳐주지 못해 제가 입사한 지 3년 만에 문을 닫게 되고 만 거예요. 대표도 좋은 분이었고 회사 분위기도 정말 좋았지만 그것들도 결국 자본의 힘을 넘을 순 없었고 저는 졸지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다행히 실직자가 된 지 오래되지 않아 다시 취직에 성공했지만 아쉽게도 이미 없어진 스타트업에서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젊은이들끼리 이리저리 한번 도전해보다 망한 벤처기업 정도로 생각한 모양이었죠. 면접 자리에서 신입으로 입사도 괜찮겠냐는 질문에 저는 얼마든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고 늦가기 신입사원이지만 전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어리지 않은 나이였지만 비로소 하고 싶은 업계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됐고 업무도 전에 스타트업에서 했던 일과 비슷한 분야의 일이라 적성에 맞았죠. 그렇게 일해 3년 만에 대리를 달았고 이대로 쭉쭉 가다 보면 승진도 하겠지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무렵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던 시기였거든요. 저희 업계도 타격을 받았고 회사 매출이 부진했죠. 그리고 결국 제가 회사를 다닌 지 5년 만에 회사가 아주 문을 닫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국 또다시 구직자 신세가 되고 말았고요. 정말 황당하고 맥이 탁 풀리더군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사 망하는 걸 한 번 겪기도 어려운데 난 왜 이걸 2번씩이나 겪은 건지,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막막하고 한숨이 나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다시 면접을 보러 다녔죠. 이제는 스타트업이나 위험 부담 큰 작은 회사는 말고 좀 안정적인 곳에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그런 곳들 위주로 지원을 했죠.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빨리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임원 면접을 보면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왜 한 회사에 오래 못 다니고 이리저리 많이 옮겨 다녔는지를 많이 물으셨고 대체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듯 했죠. 제가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하며 어필했지만 그 점 때문에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도 1년 만에 결국 경력직으로 이직에 성공했지만 직급은 그대로 대리였어요. 마흔 먹고 여전히 대리라니 좀 허탈하기도 맥이 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40인 저를 취직시켜준 회사에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 가도 한번 달려보자 하며 열정을 품었죠. 이제 여기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한번 끝까지 잘해봐야지 하고 열정에 부풀어 올라 있었지만 그런 제 작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장애물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사장에게 아주 제대로 찍혀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 일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부서는 회사 핵심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곳이었고, 저는 팀원들을 도와 프로젝트를 같이 꾸려나가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에는 부사장이 책임자로 나서 같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부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는 프로젝트 진행 계획을 발표하더라고요. 발표를 마친 뒤 부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제가 발표하는 거 들으시고는 질문이 있다, 혹은 의문점이 있다, 아니면 부족한 사항이나 개선점 같은 게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 그런 거 아주 달게 듣는 사람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 있어야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말이 없자 부사장은 한 번 더 말하더군요. 에헤이, 이러면 내가 뭐 꼰대 같지 않습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편하게 말씀들 해주세요. 회사가 걸려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수용되고 해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생각 말고 뭐든 그냥 얘기해봐요. 그게 회사를 돕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부사장은 재차 팀원들의 의견을 묻더라고요. 처음 말엔 저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생각이었어요. 아직 회의에 몇 번 참여하지 않은 신입이기도 하고 아직은 회사 분위기에 적응을 하고 있는 와중이니 그냥 분위기 살펴가며 파악해야겠다 하고 있던 와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부사장이 재차 거듭해 얘기를 하며 누가 말 좀 하려고 재촉하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거슬리는 게 하나 있기도 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부사장님의 높은 안목과 통찰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발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부사장이란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부사장님. 아이고, 거참, 나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는. 무슨 그런 칭찬만 해요. 누가 보면 시킨 줄 알겠네. 이런 거 말고 또 좀 제대로 된 다른 의견 없어요? 이렇게들 용기가 없나? 제가 속으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며 부사장을 살피는 동안 부사장은 또 계속해서 팀원들에게 말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팀원들은 뻔한 칭찬만을 이어갔어요. 부사장은 인상이 서글서글하니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고 당시에도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듯 보였죠. 제가 이 직전에 일하던 회사가 워낙 수평적인 회사였거든요. 다들 직급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 제시도 하고 20대 신입 직원도 50대 사장의 의견에 반론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었죠. 저는 아직 회사에 이직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분위기 파악도 다 안 됐으니 최대한 조용히 있으려고 했지만 부사장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전 회사랑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사장의 발표 내용에서 너무 치명적인 약점이 보여서 이건 말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더군요. 회사 프로젝트의 내용상 내가 대학에서 전공한 지금 이 분야와는 전혀 다른 직종의 일들이 조금씩 끼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눈에 띄었던 거죠. 결국 저는 용기를 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입사원. 그래요. 편하게 한번 말해봐요. 뭐든 괜찮으니까. 저는 부사장이 놓친 지점들에 대해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아직 신입이기는 하지만 감히 몇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부사장님뿐만 아니라 팀에서도 아무래도 전문 분야가 아니시다 보니 이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놓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미약하나마 좀 지식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이쪽 전공이라서요. 그런데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 그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분명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인 오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점이 부족하고 왜 말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 예의는 갖추되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절대 건방진 어투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돌리고 돌려 애둘러 말하지도 않았어요. 일이 잘 되게 하는 게 우선인 회의에서 윗사람 기분을 맞추려고 쿠셔너 잔뜩 넣는 건 불필요한 일이니까요.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개선된다면 무사히 프로젝트 가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난 그 순간 제 사수를 비롯한 회의실 사람들 전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돼 어리둥절하게 주변을 살폈고 그 순간 부사장의 얼굴이 썩어 들어가는 걸 목격하고 말았던 거예요. 억지로 웃고는 있지만 누가 봐도 제대로 열이 받은 게 보였고 얼굴은 시뻘개졌고 손까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 순간 아 망했다 싶었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너무 섣부르게 설쳤구나 싶어 아차 싶더라고요. 하지만 말은 이미 뱉은 뒤였고 엎어진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부사장은 내 의견에 반박하기 시작했고 처음엔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듯 보이던 말은 점차 논리도 앞뒤도 전혀 없고 이론상으로도 완전히 틀린 그야말로 앞뒤 없는 화로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자네 성문식 대리라고 했나? 자네는 근데 원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나? 뭣도 모르는 신입이 말이야. 프로젝트에 끼어들어 따박따박 말대꾸부터 하는 버릇은 어디서 배웠어? 어? 전공자라면서 기본도 안 돼 있어? 내가 다 알 만큼 알아보고 한 건데 당신이 전공자면 이 분야 다 알아? 모든 전공서 탈탈 다 털어 외울 정도로 그렇게 잘났냐 이 말이야? 아니요. 부사장님 말도 안 되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면 아니 그렇게 잘나신 양반이 왜 여태 그 나이 먹고 여저 그 자리에서밖에 못 계실까? 이야 세상이 진짜 더럽게 자유로워졌어. 일개 대리 따위가 부사장한테 근본도 논리도 없다 이 지랄을 다 해대는 세상이 오고 말이야. 어이 김 과장 오대리 자네들이 봐도 이게 말이 안 돼? 어? 내 대가리가 그렇게 빡대가리에 뭣도 안 든 개빡대갈 똥멍청이라 기본 중에 기본도 안 돼 있다고 저 잘나신 성대리께서 지적하시는데 자네들이 봐도 그러냐 대답을 해보라 이거야. 어? 어느새 부사장은 그냥 자기 감정에 북받쳐 혼자 흥분에 날뛰고 있을 뿐이었고 저는 완전 이거 망했다 속으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부사장의 말은 아무런 논리도 없었고 상식에도 어긋났지만 제가 그 상황에서까지 따지고 들 정도로 눈치가 없는 건 다행히 아니었거든요. 과장도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눈빛으로 제발 가만히 있어 반박하지 마 하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결국 나는 억울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회사 생활을 위해 바짝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부사장님 안목에 감히 의심을 품다니 제가 정말 짧은 소견으로 너무 섣부르게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너무 부족한 탓에 부분만 보고 전체를 놓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주절주절 늘어놓으며 거짓 사과를 했고 부사장은 기어코 쉬익쉬익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결국 그날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죠. 회의 후 과장은 저를 불러서 한심하다는 듯이 보더라고요. 아니 성대리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대체? 성대리가 뭐 20대야? 어?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회사 생활도 해볼 만큼 해본 사람이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윗사람 말에 어디서 그런 식으로 따박따박 대드냔 말이야. 그거 그냥 형식상 물어보는 거잖아. 딱 보면 알아먹어야지. 다들 거기서 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겠어? 안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눈치가 없었나 봅니다. 부사장이 되는 대로 짓거리는 거 누구는 뭐 몰라서 보고 있는 줄 알아? 그런 말해서 알아쳐먹을 인간이 아니야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무조건 네 말이 맞다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망해도 뭐 자네더러 책임지라고 하겠어? 어차피 그럴 일 없으니까 그냥 다음부터 무조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부사장이 뭐라고 하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과장의 반응을 보니까 좀 더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부사장이 얼마나 소통이 안 되고 제멋대로면 이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하는 걸까 싶었죠. 제가 그동안 다녔던 회사들이랑 정말 분위기가 다르구나 싶어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부사장은 제가 자기한테 일부러 쪽을 주기라도 했다고 생각한 건지 그 뒤로 저를 지속적으로 갈고대기 시작했어요. 어이, 내가 구두가 윤이 안 나면 일에 집중이 안 돼서 말이야.
내 구두 좀 닦아오지 그래. 어이 성대리, 내 세탁 좀 찾아와. 어이, 자, 이거 갖고 가면 요 앞에 세탁소 있지? 내 셔츠 달아놓은 거 있을 거야. 가서 그거 좀 찾아갖고 와. 어이, 빨리 뛰어간다. 실실. 굳이 나를 불러서 자기 구두를 닦아오라는 둥, 세탁을 찾아오라는 둥, 무슨 시종 취급을 하면서 모욕적인 심부름들을 시키는가 하면 전 직원들이 다 있는 앞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인신공격까지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우리 성대리는 어디 나이를 똥구녕으로 쳐드셨나? 대체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지? 어? 이봐요, 이딴 걸 기회가 아니라고 썼어 지금? 아니 그 나이 먹고 만년 대리할 정도로 무능하면 나 같으면 있잖아 그냥 확 퇴근길에 차도에 뛰어들었어. 아니 그 나이 먹고 나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사는 게 쪽팔리지도 않아. 나 같으면 그러고 못 살 것 같은데 참 자존심도 뭣도 없나 봐. 뭐 없이 잘하셨어? 어? 그런 거야?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하루하루 출근길이 고역이었고 매일매일의 회사 생활은 고문처럼 느껴졌어요. 송 대리님,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부사장?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이거 진짜 노동청에다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신고하시면 저희가 같이 증언해 드릴게요. 네, 맞아요. 저희가 다 증인이잖아요. 신고하세요. 네? 도와주겠다고까지 하고 나섰지만 비겁하게도 저는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신고를 한다는 건 이 회사를 관둘 작정까지 하고 해야 하는 일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 직장에 꾸준히 다녔더라면 집안에 훨씬 보탬이 됐을 텐데 사정상 그러질 못했잖아요. 저랑 아내는 제가 31살 때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됐는데 앞서 말했듯 참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전 직장이 망하면서 백수가 됐고 1년 가까운 공백이 생기면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내가 주말에까지 일을 하게 됐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아내한테 미안해서 차라리 내가 주말에 일을 더 하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당신은 취업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하느라 바쁘지 않냐면서 바짝 일 좀 더 하는 거 그렇게 힘든 일 아니니까 우리 아들내미 컴퓨터 게임 많이 못하게 살피는 거나 해달라고 하면서 씩씩하게 주말 투잡까지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저 때문에 유일한 취미로 하고 있던 합창단 동호회 활동도 포기하고 주말에까지 쉼없이 일을 했고 제가 취업하고 나서야 그만두고 다시 본인이 좋아하던 취미를 찾았는데 지금 와서 제가 회사를 또 관둔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양심이 있었죠.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하고 투잡까지 하게 만들면서 어렵게 들어온 직장을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만둔다고 하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얼마나 한심하고 나약한 놈처럼 보였겠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온갖 모욕과 갖은 괴롭힘을 꾸역꾸역 견뎌내면서 회사를 2년 가까이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길고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루하루 저희 가족만을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텼던 거였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회사 부부 동반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성공 축하 겸해서 진행되는 행사라 저도 당연히 아내랑 같이 참석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전날 사소한 계기로 말다툼을 좀 했는데 그걸로 서로 좀 감정이 상해 전 결국 혼자 참석하고 말았어요. 실은 제가 2년 넘게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올해까지만 다니고 그만두고 싶다고 했더니 아내가 절대 안 된다고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내 반응에 저도 좀 욱하고 만 거죠. 당신이 뭘 하냐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던 겁니다. 아니, 당신이 왜 소리를 질러? 당신은 당신만 편하자고 그러는 사람이야,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 할 수가 있어? 우리 유난히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중학생이야. 그럼 애 앞으로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인 줄 알아? 허리띠 어떻게든 바짝 조여매고 뭐라도 하나 더 일을 해서 더 보태지는 못할 망정. 뭐? 일을 그만두겠다고?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내가 지금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당신 편한 소리만 그렇게 하고 있어, 당신은? 그동안은 내가 다 참아줬지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당신 그동안 그만둔 회사만 도대체가 몇 군데야, 어? 처음엔 적성에 안 맞다 그만둬. 저게 안 맞다고 그만둬. 두어 달 다니다가 안 나가. 그러다 또 회사가 엎어져. 코시국이라고 문 닫아. 그 다음엔 1년이나 놀아. 도대체가 다닌 회사만 몇 군데냐고. 나는 뭐 회사 일이 다 마음에 들어서 참고 지금껏 다니는 줄 알아?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여자라서 무시당하지. 애엄마라고 괄시당하지. 애엄마들은 이래서 안 된다는 말 안 듣게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자라 의리 없니 어쩌니 이런 개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그 개저씨들 사이에서 어떻게 버텼는데. 나는 뭐 하루하루가 행복한 줄 알아? 어?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 정말 당신 그따위로밖에 말 못해? 내가 얼마나 뭐?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해. 왜 말을 하다 말아? 아휴, 됐어. 말을 말자. 항상 이런 식이지. 당신은 진짜 늘 당신만 착한 놈이고 나만 나쁜 인간 만들잖아. 내가 왜 도대체 악역을 도맡아야 돼? 난 이렇게 뼈 빠져라 열심히 일하면서 뒷바라지 하느라 죽어나가는데. 됐어. 그래. 다니면 될 거 아니야. 그까지 들어온 회사 내가 계속 다닌다고. 다녀. 그럼 됐지. 너도 만족하고 나만 죽어나면 된다 이거 아니야. 말하는 꼬라지 봐라. 그래 또 이러잖아 너 지금. 내가 언제 너더러 죽어나랬는데 말을 왜 그따위로밖에 못하냐고 대체. 됐다 진짜. 당신 회사 모임 있댔지. 당신이나 가. 그렇게 가기 싫어 죽겠는 회사 굳이 나까지 모임 참석할 필요가 뭐가 있어. 혼자 실컷 가. 전날의 싸움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크게 번졌고 사실 뒤늦게 생각해보면 아내 입장에서야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너무 속상해할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부사장이 괴롭힌다는 말을 아내에겐 그동안 일절하지도 않았고 이유도 되질 않고 다짜고짜 회사 그만두겠단 말만 하니 아내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게다가 백수 생활하는 걸 1년이나 참고 대신 투잡까지 뛰면서 견뎌줬고 아내도 맞벌이 하느라 죽어나가는 와중인데 너만 배부른 소리 한다 싶었겠죠. 결국 저도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정확한 이유도 못 대고 무작정 신경질만 부리는 상황이 됐고 아내의 화만 더 돋구고 만 거였어요. 결국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렇게 혼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고요. 근데 막상 모임에 와놓고 보니 어째 참 어색했죠. 다들 파트너를 데리고 온 상황인데 저만 혼자 참석하니까 그거 참 뻘쭘하더라고요. 아내분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고 싸워서 못 온다고 답하기도 좀 머쓱했죠. 대충 사정이 있어 좀 늦는다고 둘러댔는데 그때 아내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여보, 당신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테니까 한 말일 텐데 당신 얘기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서 미안해. 우리 자세한 얘긴 이따 다시 해보자. 나 지금 모임 가고 있어. 이따 봐. 아내가 보낸 메시지를 보니까 저도 갑자기 안도감이 밀려오면서 웃음이 배시시 나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내 성격이 원래 그렇거든요. 감정이 날뛰어서 화도 잘 내지만 그래도 뒤끝도 없고 사과도 잘하고 진짜 깔끔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죠. 제가 여전히 부족하구나, 우리 와이프는 이렇게 멋지구나 하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와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아내에게 답장을 하고 있는데 부사장이 또 저한테 와서 시비를 걸어대더군요. 심지어 지금 회사도 아니고 직원들 파트너들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도 와서 인신공격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말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주변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어이, 네 마누라는 어디다 두고 왔어? 어? 왜 이러십니까? 또 사람들 다 있는데. 왜? 쪽팔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하니까 쪽팔려? 너도 뭐 쪽팔리고 그런 건 아는 놈인가 봐. 아니, 오늘 부부 동반 모임이라고 한 거 잊었어? 너만 왜 네 마누라를 안 데리고 왔어? 이거 아쉬워서 어떡하냐? 어? 네 마누라 보는 데서 내가 너 딱 극적으로다가 잘라주려고 했는데. 자르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야, 이번에 우리 부서 개편되는 거 알지? 그거 오늘 모임에서 발표할 건데 조직 변경되면서 쓸모없는 것들은 좀 쳐내기로 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제거 대상이 너더라 이 말이야. 솔직히 너 그동안 안 자르고 버텨준 것만으로도 회사에 감사하게 생각하긴 해야 할 텐데. 아무튼 니네 와이프 보는 앞에서 잘라주고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고 격려 인사라도 해주려고 했더니 왜 안 데리고 왔어, 사람 김 빠지게. 부사장은 이 지랄을 해댔고 그 순간 참을 수 없이 화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동안 진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꾹 참고 다닌 건데 저를 해고할 생각이라면 더 이상 제가 참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판사판이다. 그냥 물 엎질러버리고 나도 다 폭로해야겠다 하면서 부사장을 향해 한 발짝을 내딛던 그 순간 여보 나왔어. 내가 너무 늦었지? 절 부르며 아내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옆에 있던 부사장은 저희 아내를 발견하고 몹시 당황했죠. 회장님? 저희 아내를 보는 부사장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고 그거 참 볼만하더군요. 자, 부사장이 왜 저희 아내를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또 두 사람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 하면 사실 회사 부사장은 저희 아내와 같은 합창 단원이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안 건 아내가 다시 합창단 일을 하기 시작하고서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어느 날 저한테 합창단원 전체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생각지도 못하게 부사장이 껴있는 거예요. 부사장이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전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물었더니 이번에 새로운 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일부러 부사장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부사장이 저희 아내한테까지 손을 뻗쳐 저한테 하던 것처럼 인신공격하고 모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됐죠. 제 아내인 걸 알고 나면 얼마나 무시할까 싶더라고요. 왜 그래? 당신 뭐 아는 사람이야? 그게 사실은 우리 회사 부사장이야. 뭐? 진짜?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냐? 어머 그럼 가서 말을 좀 해봐야 하나? 아니야 여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회사에서 괜히 그런 식으로 엮이는 거 원하지 않아. 더 불편하기만 할 것 같아. 아, 하긴 그럴 수 있겠다. 알았어. 그럼 말은 안 할게. 대신 좀 은근슬쩍 잘 챙겨주고 그래야겠다. 혹시 알아? 나중에라도 뒤늦게 알게 되고 나서 당신 얘기 나오면 내가 잘해준 덕분에 당신 좀 더 예뻐해줄지? 안 그래? 그래. 아무튼 혹시라도 당신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나 정말 그런 거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그냥 회사 얘기 나오더라도 무조건 모르는 척 해줘. 알았지? 아유, 알았어. 걱정하지 마. 아내한테는 저희 회사 부사장이라고 귀띔하면서 아는 척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단원들도 많고 굳이 사적인 얘기까지 나누는 사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와서 회사 얘기를 꺼낼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다간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아 저는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었죠. 최근 동호회에서 부사장이 사고를 쳤던 모양이었어요. 아내가 최근에 합창단 동호회 회장 자리를 물려받게 됐고 회장이 되고 나서 비용 관리 내역을 보게 됐나 봐요. 그런데 간단한 보고자료만 있고 영수증이나 자세한 내역들은 공유가 안 됐던 모양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또 그런 걸 못 보고 넘기는 철두철미한 성격이거든요. 왜 상세 내역이 없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만 적는 건 누구라도 대충 써서 넘길 수 있는 건데 이건 증명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총무를 맡고 있던 부사장을 닥달한 거죠. 그런데도 계속 핑계를 대면서 넘어가려던 부사장을 보고 아내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고 결국 다른 단원까지 함께 추궁하자 부사장은 마지못해 내역을 보여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내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소속된 합창단은 시청 소속이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시청에서 시민들 여가활동 지원으로 시청 소속 동호회에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시청에서 지원받은 금액에다가 동호회 회원들이 또 따로 모은 회비도 있고
이번 연도에는 합창대회에 나가서 받은 상금까지 꽤 돈이 많이 모여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돈 일부를 체크카드에 넣어두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회식을 하거나 하는 상황에 쓰곤 했는데 영수증 내역을 살펴봤더니 카드 번호가 달랐던 거예요. 뭔가 수상함을 느낀 아내가 부사장을 추궁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부사장이 자기 비밀을 실토하게 된 거였습니다. 체크카드에 넣어두라고 했던 돈을 사실 자기가 썼다고 말이죠. 알고 보니 부사장 예전에 회사 돈을 몰래 썼다가 걸린 적이 있었나 봐요. 이 회사가 부사장의 장인어른이 하는 회사거든요. 경마에 빠졌던 부사장은 돈을 엄청 날리고는 결국 장인 몰래 회사 경비를 썼던 게 딱 걸려서 그 뒤로는 완전히 철저하게 감시를 당하고 살고 있던 모양이더군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사정사정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 지금 한 회사 부사장이랍시고 이러고 돌아다니지만 사실 허울 뿐입니다.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저 지금 월급 받아도 카드 내역, 입출금 내역까지 다 감시하면서 허튼 짓 안 하는지 감시당하고 있는 처지라고요. 그래도 장인어른께서 합창단 일은 좋게 보시거든요. 장인어른이 성가대에도 계셨고 해서 그런지 이런 음악도 좋아하시고 합창단이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한다고 여기 활동만큼은 자유롭게 하도록 유일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여기나 열심히 하고 허튼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동호회 사람들한테 베푼다고 하면 돈 쓰는 것도 싫어하지 않으시니까 전 이거다 싶었던 거죠. 그 뒤로 부사장은 동호회에 드는 비용은 사장인 장인어른한테 받은 카드로 메꾸고 동호회 돈은 자기가 경마하는 데 썼던 거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실토한 부사장은 아내더러 용서해달라고 빌어댔다고 하더군요. 동호회 비용을 몰래 쓴 건 사실이지만 한 푼도 떼먹진 않았다. 다 내 카드로 써서 메꿔 왔다 하면서 그러니까 문제될 건 없지 않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한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양반이 그게 불법이란 것도 모르냐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청 소속 동호회들은 비용을 보조받는 게 있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일종의 나랏돈을 마음대로 쓴 건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결국 부사장은 동호회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 고소까지 당하게 됐던 거였죠. 이 말을 듣고 저도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제 앞에선 그렇게 잘난 척 5만이란 5만은 다 떨어대더니 뒤에선 장인한테 쩔쩔매고 이상한 수작이나 부려대다 걸려 또 저희 아내한테까지 빌어대다니. 대강 짐작이야 했지만 정말 하찮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하남자 그 자체다 싶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모든 비리를 다 아는 저희 아내가 떡하니 나타났으니 그것도 저더러 여보하며 부르며 나타났으니 부사장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며 서 있는 놈을 보니 저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 싶더라고요. 저를 잘라버리겠다고 나온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이놈한테 잘 보이려고 빌빌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저희 아내까지 있으니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죠. 여보, 우리 부사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잘라버린다네. 그래서 나 그냥 말해버리려고. 어차피 좀 이따 사장님도 오실 거고 사모님도 오실 거 아니야. 그럼 당신 동호회에 있었던 일 그냥 말하려고. 어차피 잘릴 마당에 그냥 불어버리면 그만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해고를 당해? 당신만큼 회사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리고 당신 정규직이잖아. 당신을 누가 함부로 해고를 해. 이봐요. 그쪽이 우리 남편 해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부사장은 당황하기 시작했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회장님. 아이, 성대리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농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서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부사장은 저와 제 아내의 팔을 잡아서는 밖으로 끌고 나갔죠. 저기 설마 회장님 성대리한테도 제 일 다 말하신 건 아니시죠? 다 했는데요? 전 남편한테 숨기는 게 없거든요. 안지 꽤 됐죠 이미. 아니 그럼 대체 왜 그동안 나한테는 모른 척을.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자기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부사장은 순식간에 태세를 전환하더니 제게 빌어대기 시작하더군요. 저기 성대리,
저기 부탁인데 제발 눈 좀 감아주라. 제발 소문내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혹시라도 우리 와이프랑 장인어른 귀에 들어가면 나 끝장이야. 진짜 끝장이라고. 지금 고소당한 건도 겨우겨우 모르게 처리하느라 며칠 지경인데 나 진짜 죽게 생겼어. 그리고 아까 내가 성대리한테 한 말 그거 담아두지 마. 사실 이번에 부서 개편하는 것도 사실은 내 탓이야. 성대리도 알지? 내가 프로젝트 말아먹은 게 한두 번 아닌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실적이 부진해서 핵심 프로젝트도 뺏기게 생겼고, 이사로 있는 우리 와이프 사촌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용 부서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는 거라고. 대충 내 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지금 가뜩이나 내 상황이 이렇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그런 일까지 터진 걸 알면 난 진짜 끝이야. 진짜 이혼당할 수도 있다고. 심지어 경마까지 한 걸 알면, 경마하려고 그 돈 손댄 걸 알면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우리 와이프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장인어른은 가뜩이나 나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분명히 당장 이혼하라고 하실 게 뻔하고. 성들이 나한테 이것 빼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와이프한테 나 쥐가 든 거나 마찬가지야. 여기 떠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제발 부탁이니까 제발 모른 척만 해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성들이, 내가 성대리한테 못할 짓 많이 했지. 그것 때문에 나 미웠지. 근데 그거 어떻게든 다 갚을게. 그동안 성대리한테 내가 했던 짓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했던 거 그대로 다 나한테 갚아도 돼. 진짜야. 내가 했던 짓들을 그대로 다 갚아도 돼. 앞으로 나를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제발 비밀만 지켜줘. 이렇게 부탁할게, 성대리. 이게 다 뭔 소리야? 이 사람이 당신한테 무슨 짓 했어? 무슨 짓을 했는데 이러고 쩔쩔매는 건데 대체? 그게 말하자면 좀 길고 자세한 얘기는 이따 집에 가서 할게. 일단은 다시 들어가자. 조직 개편이랑 이것저것 발표하느라 사장님이 오실 시간이야. 성대리, 그럼 내 얘기는 내 비밀은 지켜주는 거지? 예, 일단은요. 그 후 상황은 다시 얘기해보자고요. 고마워, 성대리. 진짜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게. 내가 진짜로 잘할게. 그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간 뒤 부사장은 무슨 못된 짓 하다 걸린 강아지 마냥 우습기 그지없더군요. 저하고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후다닥 피하고 하얗게 질려서는 사람들이 부사장더러 어디 아프냐고 물어댈 정도였죠. 그리고 회사 모임이 끝난 후 저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그동안 부사장이 저한테 한 짓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뒤늦게 나에게서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전해 듣고서는 아내가 펄쩍 뛰고 난리가 났죠. 뭐? 아니 무슨 그딴 쓰레기 같은 새끼가 다 있어? 아니 당신 그렇게 힘들면서 왜 말을 안 했어? 아니 그 쓰레기 새끼. 내가 그놈 진짜 못된 놈인 줄은 알았지만 당신한테까지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는 차마 몰랐네. 알았으면 아까 그 자리에서 얼굴을 확 날려버리는 건데. 여보, 내일 나랑 당장 가자. 내가 가서 그놈 머리채 잡고 빙빙 돌려서 널뛰기를 하든 줄넘기를 하든 한 판을 하고 그놈 장인이란 인간한테 끌고 가서 다 까발려 줄 거야. 그놈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돈을 어떻게 훔쳤고 어떻게 썼고 경만이 뭐니 하면서 무슨 허튼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다 까발려 줄 거라고. 아까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 되게 겁내더만. 그런 놈인 거 알면 아마 이혼이라도 시킬 양반인 것 같던데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당신 괴롭힘 당한 거 그것도 다 신고감이야. 완전 범죄라고 범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빵에 쳐넣어야 될 놈이야. 그런 새끼는. 아니 어떻게 참았어 당신. 내가 당장 내일 가서 다 처리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잔뜩 흥분해 있는 아내를 제가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여보, 일단 차분히.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나도 안 알아본 건 아니야. 나도 여러 번 생각해봤어.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사이다가 아니더라고. 현실이 드라마가 아니잖아. 끼케야 몇 달 정직 정도에 불과할 거고 나는 오명 무릅쓰고 회사 다녀야 하고 제대로 된 처벌도 못 받게 하면서 내 분이 다 풀릴 것 같지가 않더라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같이 있으면서 갚아주는 편이 훨씬 나을지도 몰라. 당신도 봤지? 아까 그놈이 나한테 쩔쩔매는 거. 내가 자기 치명적인 약점을 잡았다는 걸 아니까 이제 다시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못 굴어. 오히려 더 설설 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갚아주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당신 너무 흥분했어 지금. 일단 뭐가 더 이득일지 우리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자. 아내를 겨우 진정시키자 이번에 아내는 가만히 있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당신 왜 울어? 미안해 여보. 나는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때 그렇게 화부터 낸 거 너무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할까 그것부터 생각했어야 했는데 나는 또 거기다 대고 당신 탓을 했으니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을까. 나 정말 나쁜 아내다. 나 정말 빵점짜리 아내야. 그런 말이 어딨어. 당신이 왜 빵점이야. 100점짜리지. 방금도 봐. 이렇게까지 나 대신 멋지게 발벗고 나서주는 와이프가 또 어디 있다고. 당신 나한테 100점이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항상 고마워. 아내와 저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으며 위로했고 그날 이후 저는 그렇게 그놈의 약점을 잡게 됐죠. 그 뒤로 부사장은 180도 돌변해 저에게 완전히 깍듯해졌죠. 주변에서는 궁금함에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사람이 변해? 그때 모임 왔을 때 보니까 성대리님 아내분더러 뭐 회장님이 어쩌고 하던데 성대리님 아내분이 되게 대단하신 분인가 보죠? 다들 그렇게 궁금해하며 의아해할 만도 한 게 부사장은 그날 이후 제 말이라면 완전히 깍듯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부사장 그 쓰레기 같은 놈처럼 되도 않는 심부름을 시키고 인신공격하고 그런 저질스러운 안갚음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 부사장이 말했던 부사장 와이프의 사촌인 이사가 팀을 개편하면서 부서장으로 오게 됐고 이사의 눈에 띄어 제가 승진까지 하고 프로젝트 담당자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무능해서 일도 못하고 프로젝트도 말아먹은 부사장은 직급만 부사장이지 프로젝트 진행 잘 배우라며 배치가 됐고 저는 부사장 말에 하나하나 태클을 걸어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제로 하도 멍청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짓거려대는 놈이기도 했고요. 부사장이 입만 열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한 말이 진짜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나 참 부사장님 같은 사람은 또 처음 보네요. 어떻게 그 상태로 그 직급을 다신 건지 신기하네요 하면서 팩트로 따박따박 조져주니까 결국 아무 말도 못했죠. 참, 그리고 부사장의 고소건 역시 부사장 쪽에선 어쨌든 쓰고 난 뒤 채워놨으니 문제가 될 것 없지 않냐는 입장이었지만 공금을 사적으로 쓴 뒤 다시 채워놓는다고 해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총무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해당 행위를 반복해온 점이 인정됐고 다만 해당 금액을 반환한 점은 참작이 돼 부사장은 벌금형을 받게 됐죠. 그런데 당장 돈 몇백까지 다 감시당하는 사람이 그 벌금은 무슨 수로 장인어른이 모르게 내겠어요. 대출받아 빚을 내서 벌금을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내한테 말했다가는 혼쭐 나고 이혼당할까 두려웠을 거고요. 그럼 뭐 어디서 투잡이라도 뛰든 알바라도 하든 해서 갚든가 해야 할 텐데 멍청할 대로 멍청한 부사장은 벌금만 벌자 그러고 나면 정말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또 한 번 경마에 손댔다가 오히려 빚만 더 지고 말았죠. 그러다 결국엔 장인어른인 사장님에게 걸려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요즘엔 이 건이 저희 회사 최고 이슈입니다. 과연 저놈이 이혼당하고 쫓겨나느냐 마느냐가 최대 관심사인데 돌아가는 사태를 보아하니 거의 99% 이혼당할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다들 무능하고 자존심만 센 부사장 뒤에서 다들 욕했던 터라 모두들 꼬셔하는 중이네요. 저는 맡은 프로젝트 잘 해내며 무사히 회사 생활 잘 해내고 있고요.
승진 후 연봉도 오르고 회사 생활도 아주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내와도 부쩍 사이가 좋아졌어요. 아내가 그때 제게 화를 냈던 게 많이 미안했던 모양이더군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내내 마음에 걸렸었나 봐요. 그 뒤로 틈만 나면 부사장 놈을 가서 아주 갈겨놓고 오겠다는 걸 여러 번 뜯어말려야지 뭐예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앞부분에서 너무 심하게 고구마를 들인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후반에서는 충분한 사이다가 된 것도 같고 말이죠. 아무쪼록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나이 40이 넘어 만년 대리로 지내다 이제 제 인생에도 조금씩 다시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긴 터널 속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앞서 그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으로서 깊은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머지않아 다시 그 터널을 빠져나와 환한 햇살 앞에 서시게 될 여러분을 응원하며 화이팅! 모두 행복하십시오.